먼저 한국 좌익이 부정선거까지 손댄 까닭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앱을 통한 중국의 패권 추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일단 이 답은 좀 빨리 먼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오늘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제기한 것에 대한 답을 넘어가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어떤 분들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대해서 주한미군과 그리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에도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다 아니라고 말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 팩트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관위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박문을 보면서 이 반박문을 사실관계 설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서도 참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항상 저희는 1시간 반 정도를 할애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뭐 짧게 하란 말도 하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 나름대로 정책이 있거든요. 짧게 짧게 사람들이 머릿속에 딱딱 집어넣는 얘기 가지고는 이 복잡한 상황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자세히 말하는 버전이 하나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다루는 건데 이런 일들을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 핵심적인 것을 좀 이렇게 엑기스를 또 따로 짧게 해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차갑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데 그런 분들은 이 심각한 사안 가운데로 들어오기에는 너무 게으른 거죠. 1시간 반 정도는 시간을 내서 들어야 됩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대학 강의는 모두 1시간 반이에요. 1시간짜리도 물론 있지만은 제가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냥 대학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딱 그 정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듣는 게 괴롭다 안 들으시면 됩니다. 와서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요즘에 제가 지금은 전쟁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 말 하는 것을 그냥 봐주질 않거든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뭐 정말 총칼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지금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지금 빨갱이들이 대통령을 가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6.25 전쟁 때도 대통령이 그렇게 구속되거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잡힌 게 없어요. 지금 빨갱이들이 지금 대통령을 잡아놓고 이재명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도 지금도 어이없는 얘기를 하는 소위 우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아주 쓴소리를 한마디 남겼어요. 그 쓴소리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 이승만이 어떻고 건국이 어떻고 그런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도 부정선거는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하야를 했습니까?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야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정선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에 자신이 이 나라를 만들 때 정초한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하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4.19예요. 이 선거라는 것이 체제 문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 인식이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 좀 지겨워
이런 얘기. 오늘 제 페이스북에서도 이상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잡혀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이에요. 우리 모두 잡혀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최근에는 쓴소리 잘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제목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한국 좌익이 부정선거까지 손댄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요약하면은 큰 이유는 선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거는 특히 공산주의자, 혁명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거라는 것은 좀 귀찮은 것, 그 형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 선거 없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제대로 된 선거가 없죠. 그래서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선거를 좀 귀찮게 생각하거든요. 선거 대수롭지 않다. 우리같이 공산주의 엘리트, 너네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엘리트들이 딱 정해두면 알아서 따라오면 되지. Follow the party. 우리 당을 따라오면 돼.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생각이고 한국 내에 있는 좌익이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에 있는 좌익들이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는지를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소위 주사파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책,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꽝스러운데요. 강철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강철서신이라는 책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제 1장이 바늘 하나 실 한올이라도 혁명 전통의 민중적 품성,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1989년 무렵에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198 응답하라 1988 그 드라마 보면은 한국이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하지만 이면에는, 지하에서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사파의 본격적인 대한민국 정치계 진출입니다. 전대협을 통해서 1차로 진출했지만 지금 이재명 뒤에 있는 세력은 전대협보다 더 깊이 있던 지하 종북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로, 민혁당 이런 세력이거든요. 주사파, 전대협이든 아로든 민혁당이든 온갖 주사파들에게 있어서 공통되는 것이 바로 이 강철서신이에요. 이 강철서신, 김영한의 강철서신이 제일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바늘 하나 실 한올이라도.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사파가 학생운동권을 완전히 이렇게 석권하게 된 이유가 소위 말하는 품성론 때문이다. 운동권이 참 차갑거든요. 막 말싸움이나 하고. 그런데 주사파들은 따뜻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에서 처음에 상당기간 잘해주는 것 있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품성론의 시작이 모택동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강철서신은. 그래서 지금 바늘 하나 실 한오락이라도 이 내용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선거 문제가 사실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바늘 하나 실 한오락이라도 여기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목판화 보이시죠? 이 목판화와 인민의 군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간다면 모르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함께 살아간다는 공동체의 세계관은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사운을, 가정에서는 가운을 만들어 바른 품성을 위한 세계관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세계관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중국 대륙 그 큰 땅덩어리를 인민의 나라로 변화시켰던 목판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목판화는 1940년에 중국 대륙을 일제와 반민족적인 국민당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싸운 중국 공산당에서 만든 그림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의 홍군에 가입했던 대부분의 병력은 조국을 봉건 영주와 일제의 침략에서 해방시키기를 열망했으며 그 일을 위해 싸웠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요.
지금 이 강철 사신 1989년에 나온 이 책에서 모택동의 홍굴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생각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지금 이 생각에서 이제 벗어났다. 여기 국민당, 대만으로 쫓겨갔지만, 국민당의 그 장개석이 사실은 대륙을 점령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중국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 이번에 대통령께서 자신은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 강철 서신을 받아들인 주사파 정치 세력하고는 처음부터 완전한 평행선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유니 인권이니 법치니 이런 것들은 좀 귀찮은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세계가 있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고, 바늘 하나 실 하나락이라도 서로 나누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책의 그 다음 페이지는 어머니다운 품성 이렇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다운 품성에 넘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모범을 193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장개석의 국민당 군사학교에서 후방 교육만 받던 조선 강복군이나 1920년대 국내에서 종파주의와 사대주의 및 탈대중성에 함몰되어 있던 초기 공산주의 운동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동만주와 태양산에서 불붙은 항일 무장투쟁은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달리 가장 직접적이고 성공적인 반제 반투쟁 반봉건 투쟁이었으며, 그 투쟁에 참여했던 전사들은 오늘의 변혁운동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될 만한 혁명적인 품성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 품성을 발현시켰던 혁명적 세계관을 혁명 전통이라고 부른다. 짠! 그리고 김일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진정한 독립운동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이다. 이게 바로 주사파들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이고요. 그 생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좌익들이 지금 부정선거까지 손을 대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선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위대한 수령이 있으면 됩니다. 수령. 그래서 이 공산주의 비슷한 시스템에는 반드시 사람 수령이 있어요. 주사파도 그 사람들은 수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수라고 그러는데, 수가 누구냐 이런 말 잘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도 지금도 모택동이 수령이라는 단어는 물론 안 쓰지만 모택동 주석이 우리의 거의 구원자죠. 제가 전환기 세계보기 시간을 통해서 1대1로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이유가 아시안 하이웨이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링크를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카슈가르라는 중국에서 최근에 아주 심각한 소요가 일어났던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중국 땅, 그러니까 서쪽이죠. 거기에서 겪었던 일을 잠깐 소개하는 게 있어요. 아시안 하이웨이는 1대1로가 아니라 자유의 길이다. 역설적으로 제가 바꿔놨죠. 근데 여기서 제가 카슈가르에 갔던, 신장 지역에 갔던 얘기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하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 뭐냐면, 중국의 소수민족인 이슬람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이 카슈가르에 가면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높은 모택동 동상이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공산당이 뭐 55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 힘으로써 모택동 우상화를 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동상 손 하나와 비슷하다. 그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마오쩌둥 동상을 이슬람 사람들이 사는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세워두고 겨우 이 사람들을 중국 공산당에 묶어놓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지금 강철 서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한 모주석을 따라가면 되는데 무슨 한 사람 한 사람의 표냐? 이게 기본 생각이에요. 그래서 follow the party, 우리 공산당을 따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소위 주사파들이 모두 친중 세력이 된 이유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좌익들이 부정선거까지 손을 댄 이유는 이 부정선거가 없으면 대한민국 땅, 그 사람들 식으로 얘기하면 극우의 땅이죠. 이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얻기가 힘듭니다. 권력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 그쪽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기적은 소위 말하는 한국의 딥스가 갑자기 이해창을 버리고 김대중을 택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딥스는 언론 권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데, 이 지금 이용구 박사랑 김대중 씨가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는 그 홍석현 같은 사람이 있고요. 이 일은 굉장히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구 대표는 신한국당의 대표였어요. 지금 치면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을 잡고 있었던 이 딥스가 갑자기 이해창을 버리고 김대중을 택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신 이홍구, 홍석현, 한승주, 이런 사람들은 줄줄이 주미 대사가 됐죠. 그 외교관이지만 주미 대사는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그 커리어 외교관들이 거의 외교관 경력으로는 주미대사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요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요직을 기본적으로 이 딥스들이 다 갖고 가고 일종의 타협이죠.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앉힙니다. 이 두 세력은 성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세력이 모여서 첫 번째로 창출한 권력이 김대중 권력이었고요. 근데 이 김대중 권력이 이 딥스와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에 식량난 때문에 너무나 북한의 정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을 살려주겠다, 김일성 정권을 살려주겠다, 이런 입장에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내막은 제가 여러 차례 강의도 했지만 앞으로 더 여러분들이 많이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김대중과 한국의 딥스 세력이 지금도 국민의힘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왜 국민의힘이 지금도 저렇게 내각제 하고 있나,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용구 박사도 책임 총리제를 주장했는데요. 그 책임 총리제가 쉽게 말해서 내각제입니다. 변형 내각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내각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대중 이후에 좌익들은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시스템에 훨씬 더 매력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고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을 체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선관위에서 제출한 그 반박문을 보면서 웃음이 나요. 야, 정말 너무 북한하고 똑같다. 저는 북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페이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거 북한하고 똑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놓고 다 반박을 하고 싶지만 일단 핵심적인 것을 일단 먼저 말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뭐 오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나 지금 국방부에서 낸 의견이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정식으로 낸 의견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의견이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내용에서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뭐 DNI가 어떻고 DNI도 다 아무도 이런 거 안 했다 이랬다가 또 그걸 다 빼버렸어요. 국방부에서 정식으로 논평을 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주한미군의 몇 줄짜리 뭐 트위터를 통해서 올렸나요? 그런 거.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정식 문건도 없어요. 그런 얘기는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 미국의 그런 입장이 이 사태에 대한 핵심적인 팩트를 다 설명하는 것처럼 지금 침소봉대하고 있거든요. 모든 언론이 이거를 받아서 기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북한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계속 그냥 더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게 오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정말 목숨 걸고 봉쇄하고 있는 이 성관이를 비롯한 심지어 이재명은 뭐 은행가들을 모아놓고 스카이데일리 광고를 막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엄청난 언론 통제죠. 정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스카이데일리 99명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그거 오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여전히 오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훨씬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게 오보든 아니든 두 번째고 이 내용을 봉쇄하는 지금 한국 언론과 좌익 진영의 뭐라고 할까요? 아주 결사적인 행동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언론에서 오보를 다루는 이제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게 오보가 아니구나. 이게 치명적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한번 뭐 오보라고 하는 것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오보라는 것을 쓴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길게. 근데 이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를 꺼내는 게 좀 두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뭐 제 강의가 길다고 얘기를 하고 뭐 장황하다 그러는데 저는 엄청 엑기스만 갖고 와서 미리 다 정해놓고 제가 한 단어 한 단어 미리 다 생각한 걸 말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그때그때 이 자리에서 아무거나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항상 핵심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말을 못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조선일보에서 썼던 오보가 탈북자가 부인을 데리러 북한에 갔다가 처형됐다 이런 오보였어요. 그 사람이 유태준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기사를 썼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살아 돌아왔거든요. 이 살아 돌아오는 과정에서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람이 북한에 필압됐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에서 이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었을 텐데 공개 처형을 당했을 텐데 어떤 탈북자 한 분이 저한테 처형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만약에 처형을 당했으면은 정말 이것은 이건 특종이다. 왜냐하면 탈북자는 이미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인 사람이
북한에 피랍돼서 처형당했으면 특종이고, 만약에 처형을 안 당했으면은 이 기사로 인해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기사를 쓰게 됐는데요. 쓰고 나서 1년간 이 사람의 행방을 말해달라고 북한에 요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집요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 이 사람을 살려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제가 확인을 했더니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무기징역을 당한 거였어요. 북한 그 청진에 있는 수송교화소라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기사를 썼기 때문에 김정일이 이 사람을 찾아서 제 기사를 오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게 하고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도록 해준 겁니다. 그게 2001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제가 그 사건을 겪으면서 역시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은 북한 인권운동이다. 결국은 이 사람이 처형되지 않았지만 살아 돌아온 것, 그것이 기적이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난 기자보다는 운동가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나온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때 제 기사를 오보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행동을 했죠. 그때 북한 입장에서 제 기사를 오보로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중계를 했던 곳이 MBC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만 하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한이 제 기사를 오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처형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지만, false, 틀렸지만 entirely false는 아니죠. 전적으로 false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북한에서 피랍된 것도 맞고, 북한에서 잡힌 것도 맞고, 그리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된 것도 맞으니까요. 말하자면 사형된 것이 아니라 무기징역 당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하자면 저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1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정말 마음껏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아니라 한 사람. 나중에 이 사람이 돌아오고 나서 그렇게 훌륭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삶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선관위나 한국 좌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그냥 북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너무 쉬워요. 최근에 또 어떤 오보가 있었냐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뭐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유우성이라는 사람, 이 사건은 사실은 탈북자 간첩 사건이 아닙니다. 유우성과 유가려라는 이 남매는 사실은 중국인들이에요. 북한에 살았는데 중국인. 한국에도 한국에 살지만 중국인들이 있어요. 하교라고 그러죠. 북한에도 북한에 살지만 중국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중국인인데 중국인이 아니라 북한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탈북자 신분으로 공무원이 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탈북자가 아니고 탈북자로 속여서 탈북자들이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아서 서울시 공무원까지 됐고, 실제로 이 사람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북한을 드나드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드나든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간첩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한테도 똑같이 너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은 너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한에 살고 있는 하교를 탈북자로 만들어서 한국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사건인데, 지금 한국 민병과 좌익들은 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속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 블랙 요원 한 사람은 자살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와서 유우성 동생 신문 중에 가혹 행위를 했다는 국정원 조사관들이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너무나 억울하죠. 국정원 조사관들은 가혹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유가려가 중간에 거짓말을 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민병과 좌익들은 이 두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를 최근에 민주당이 탄핵까지 가결을 했습니다. 결국은 헌재에서 그것은 그 인용이 안 됐지만 지금 좌익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사실은 이 유우성 사건이 탈북자 사건이 아니라 하교 사건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왜 모르느냐? 모든 언론들이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도 진실 보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많이 말했지만 일단은 언론들이 저 지경이니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천천히 가야죠. 다시 말하면 유성 유가려 사건은 중국인들이 한국 정부를 속인 사건이에요. 너무나 희생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누가 과연 오보를 쓴 것입니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오보입니까? 오보는 언론들이 쓰는 거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북한에 대해서는 제대로 취재하기가 힘들다는 거, 제대로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에서 이 진실을 덮는 것은 그 기술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해서 외국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1994년에 고상문 사건이에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정치범이 20만이 있다. 그때는 MBC도 정상이었고 심지어 정동영 기자가 이걸 보도했어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정상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고상문 사건이 그 엠네스티를 통해서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를 보고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야. 이 사람은 고상문은 좀 요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요덕 수용소가 아니고 승월이라고요. 평양 옆에 있는 수용소였어요. 그 신상욱 감독이 한 5년 동안 갇혀 있었던 수용소인데요. 승월이 수용소에 고상문 씨가 있다라는 엠네스티의 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진 건데, 그때 북한에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고상문 씨를 데리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분이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나온 지리교사였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지리연구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다. 난 재혼도 있고 아이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부인이, 아이가 그 당시 유복자처럼 남편이 그 유럽에 가서 연수를 하다가 납북이 됐기 때문에 계속 그 임신했을 때 이제 낳은 아이가 이제 거의 20년 됐으니까 고3이 됐었거든요. 그때까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수용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부인이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북한이 진실을 덮는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수용소를 보여달라 이렇게 하고 갔더니 수용소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요덕이나 성어리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일반 감옥 아니면은 노동교화소 같이 뭐 감옥보다 조금 더
가벼운 구금 시설을 보여주면서 아, 이렇게 우리는 인권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그 남편을 기다렸던 부인은 북한에서 남편이 재혼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분이 그분의 부인이었죠. 조복희 씨. 일단 불행한 사건이었어요. 이런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덮는 게 있고 엉뚱한데 수용소 말고 딴 데 보여주는 그런 식이 있고 또 어떤 식이 있냐면요. 이건 최근에 있었던 한국 언론에 저는 만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신동혁이라는 이 신동혁 사건이 있어요. 신동혁 이 사람은 완전 통제구역 출신이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다. 이런 이제 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Escape from Camp 14 이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 14호 출신이다. 14호는 완전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개천 그 함경도 그 평안북도 개천에 있는데 이 개천 평안남도인가요? 이건 좀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개천이 고향인 사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북창이 고향인데 북창하고 개천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는 거기가 봉창리라고 해서 거기가 그 개천 수용소 땅이에요. 나중에 수용소가 조금 바뀌면서 이 사람 가족이 이사를 가고 북창으로 가고 나중에 개천이 봉창리가 수용소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신동혁이가 완전히 거짓말장이가 되어서 이 사람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이 완전히 좌절이 되거든요. 물론 이 사람이 잘못이 있어요. 그건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탈출한 곳은 정치범 수용소 중에서 완전 통제구역이 아니니까요. 완전 통제구역은 탈출이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사람이 북창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그 북창은 지금은 14호가 아니라 18호입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은 그 18호에서 탈출을 했다기보다는 수용소에서 그 죄수로서 탈출했다기보다는 그 죄수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죄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거죠. 북한에서는 일단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도 그것도 북한에서는 허용이 안 되니까요. 탈출이라면 탈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형적인 의미의 정치범 수용소 탈출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못이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알린 북창 수용소의 그 암울한 현실은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가 있었던 곳이 개천 수용소가 아니라 북창 수용소인데 왜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개천이나 북창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개천이 더 힘들 수 있겠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굉장히 다 힘들고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수용소처럼 살아갑니다. 그게 북한 인권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북한 인권운동가 한 사람을 거의 참 무너뜨리는데 슬펐어요. 그런 동아일보가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대로 다루느냐? 안 다루거든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런 식. 북한에서 진실을 덮는 방식.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은 막 이렇게 엄청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신동혁 씨한테 이렇게 좀 위로를 해주고 그랬는데요. 북한 인권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아주 스마트한 친구입니다. 귀한 친구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는 이유는 지금 북한이 진실을 봉쇄하는 방식이나 한국 언론이 진실을 봉쇄하는 방식이나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동아일보에서 신동혁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유우성 사건으로 국정원 블랙 요원까지 죽음으로 몰아갈 때 그 언론들이 소위 한국의 언론들이 정말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고깃덩어리를 뜯어먹는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덤벼들어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합니까? 북한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룹니까? 너무 북한스러워요. 한국 언론들이 하고 있는 짓이. 김일성이가 평생 북한 사람들을 남쪽에서 북한으로 전쟁을 도발했다. 북침설을 주장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믿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속이기가 힘드니까요. 루이제 린저가 북한에 방문했을 때는 슬쩍 말했답니다. 내가 내 민족의 손에 내 손으로 내 민족에게 피를 묻혔다. 뭐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저 루이제 린저가 김일성이한테 속아가지고 독일에서 친북 활동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을 아주 몹쓸 그런 정부로 그렇게 인식시켰죠. 독일 사람들은 조선의 통일을 지지한다. 뭐 적화 통일을 지지하는 겁니까? 어쨌든 김일성 입장에서 통일을 지지했죠. 제가 이 몇 가지 예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성관이와 한국 언론들이 진실을 덮는 그 수법이 거의 북한 수준입니다. 웬만하면 다 속게 돼 있어요. 아니, 웬만하면.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주한미군에서 발표한 것, 미 국방성에서 발표한 것, 뭐 기타 등등 성관위에서 발표한 것, 한국 언론이 발표하는 걸 듣고 가만히 깜짝 다 놀라가지고 스카이데일리 뭐 욕하고 허겸 기자 욕하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해서 부정선거라는 몸통이 사라지나요? 그런다고 해서 성관위가 A앱 틀을 통해서 저개발 국가의 선거를 망치고 있는 그것이 다 덮입니까? 지금 한국 선거 도구만 들어가면 문제가 일어났는데 뉴스타파 같은 좌익 매체들은 선관위를 덮어주느라고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봉지욱이라는 사람이 저희들도 뭐 취재하고 있다. 왜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네. 만나드리겠습니다. 한국 장비로 콩고 부정선거? 현지 언론도 모르게 창작한 소설? 현지 언론 어떤 언론? 니네 같은 언론? 지랄 좀 그만해라. 지금 성관위에서 지금 A웹이라는 사이비 국제기구,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A웹은 절대로 국제기구 아닙니다. 국제기구처럼 보이는 사이비 민간단체입니다. NGO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했어요. 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 비규약, 자유권은 ODA 방식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ODA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투개표 장비를 지원하는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5년에 키르기즈 공화국 코이카 돈으로 광학 판독 개표기 710대 선거정보 시스템 데이터 센터, 참 돈도 많아요. 2016년 에콰도르 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 1850대 코이카 출연. 2017년 엘살바도르 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 1800대 피지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 50대 데이터 센터 일식, 식이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우즈베키스탄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 일식, DR 콩고 데이터 센터 일식, 사모아 선거 정보 시스템 일식, 데이터 센터 일식, 파푸아 뉴기니 선거 정보 시스템 일식, 데이터 센터 일식.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A앱이 국제기구입니까? 다 한국 돈으로 하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 지금은 주로 중앙선관위와 독점적인 계약을 맺고 하는 한국전자투표,
한국전자투표는 다산그룹에서도 계륵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산그룹에서 영등포 어디에 지금 이사시키지 않았습니까? 한국전자투표. 영등포 어디 있어요? 자신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다산타워에 있습니다. 팔고 나서도. 정말 난민우란 사람은 한국에서 숨은 죄왕이에요. 지금 이 난민우라는 다산그룹의 회장이 얼마나 뻔뻔한지 지금 이번에 다산그룹 회장이 보십시오. 2014년 11월 7일에 전주구 57회 송년회 다산타워에 사고 있어요. 다산타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1,800억 이상 주고 한국토지신탁이 사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현금을 쫙 빨아들인 거죠. 한국토지신탁이 뭐 위탁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예, 한국토지신탁은 판교 다산타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판교 다산타워는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오피스 건물입니다. 판교 다산타워 K1 제1호로도 불리는데요. 2022년에 매입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812억입니다. 다산타워를 팔았어요. 한국토지신탁에. 한국토지신탁이 팔았는데도 그냥 자기 겁니다. 계속 다산타워예요.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계엄령이 있었던 날 가장 먼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 짧게 썼어요. 예, 살다 별꼴을 다 보게 되는군요. 리더의 불통과 아집의 결과가 어떤 일을 연출하는지 보여준 사례가 될 듯합니다. 유유. 멍청한 적군은 우군보다 이롭고 멍청한 아군은 적군보다 더 해롭다는 이치를 깨닫게 되는 현실이다. 좌파는 좌파 유튜버가 망치고 우파는 우파 유튜버가 망치는 형국이다. 가짜 뉴스를 떠들어댄다고 진실이 될까요? 뭐가 가짜입니까? 다산그룹이 중국 없이는 안 돌아가는 것이 가짜입니까? 한국토지신탁, 그리고 위맥스 코인을 만드는 위메이드, 기타 등등의 정말 금은 돈이 없이 다산그룹이 지금 있어요? 이게 가짜입니까? 거짓말이에요? 한국전자투표는 어제 우리 이지은 이사가 말했어요. 왜 어떻게 해서 프랑스의 교두보를 두고 아프리카 진출을 꾀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다산그룹 프랑스 법인이 왜 중국 사람에게 넘어갔죠? 이번에 제가 이틀 전에 했던 강의를 듣고 어떤 분이 A앱에 전화를 했답니다. 문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A앱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중국은 A앱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진실을 덮는 방법이 상당히 나름 탁월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에서 주사파들이 득세를 하겠죠. 중국이 A앱 멤버가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왜 중국인들은 우리 선거에 그렇게 많이 개입을 합니까? 중앙선관위 저한테 한번 대답해 보세요. 2020년 4월에 한국에 속속 들어온 그 외국인 연수원에 코로나 무증상이라는 이름으로 머물렀던 그 사람들 정말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속아야 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UN A 규약과 B 규약 중에서 B 규약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 이 권리는 이 B 규약을 가입을 하면은 자유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UN이 계속 압박하기 때문에 가입을 했어요. B 규약에. 가입을 했는데 전인대에서 말하자면 국회죠. 중국 전인대에서 비준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을 텐데요. 한번 비규약 비준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이
유엔 멤버, 유엔 안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가입하고 있는 이 인권 조약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압박을 하기 때문에 신용을 했어요. 비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비준은 안 합니다. 지금도 비준을 안 했네요. 저 AI가 똑똑하더라고요. 그냥 가입을 하고 비준을 안 했다는 것은 조약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 중국이 비규약에 가입을 안 했는데 선거를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모택동 우상화를 통해서 지금도 10억이 넘는 15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금 모택동 우상화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어요. 그 중국이 너무나 자유에 대한 압박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시진핑을 통해서 다시 가버렸어요. 모택동 시대로.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모택동이 했던 그 권위주의 방식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시진핑이 1대1로라는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비슷하게 만들겠다. 말은 이게 경제적인 실크로드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겉으로는 경제적인 실크로드지만 사실상 자기들과 비슷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희생양이 한국이에요. 이건 객관적으로 다 사실입니다. 선관위에서 저를 고소해요. 제가 다 입증하겠습니다. 1대1로라는 것은 마치 경제적인 의미에서 중국이 전 세계에 일종의 벨트를 만든다. 이런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들과 비슷한 나라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가난한 특히 아프리카.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런데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산그룹이라는 게레와 같은 기업 하나를 만들어 놓고 시켜서 한국 전자투표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온갖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그 장비를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 이게 팩트 아닙니까? 이게 틀렸나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잘 말씀하셨는데 1대1로가 원벨트 원로드가 아니고 A웹이에요. 너무 이름을 잘 지었죠? 웹이라는 것이 거미줄 아닙니까? 하나의 거미줄이죠. 거미줄이 뭐 스파이더맨이 치는 거미줄도 아니고 걷어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걷어내고 있죠. 아, 걷어내려고 하다가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아, 이게 참 정말 이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뭐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이 그래도 헌재에서 살아 돌아가시는 걸 보니 그래도 좋은 조짐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4명, 세 사람이 여성이던데요. 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4사람은 의견을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재인의 종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어떻게 이 사람들 이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김영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이 4사람은 대통령 탄핵을 반대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4사람 중에 확실히 믿을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 4사람은 절대로 못 믿죠. 그래서 택한 방식이 대통령 구속입니다. 바로 만약에 구속을 시켜놓지 않고 바로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권력이 바로 회복되기 때문에 뭐 그 순간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잡아둔 겁니다. 불법적으로. 공수처가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해요? 한동훈 라인이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해요? 지금 이게 한국 현실이에요.
지금 헌재를 못 믿어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보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마은혁을 거의 뭐 온갖 꼼수를 써서 헌재에 넣는다 치더라도 확신이 안 서는 거죠. 6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인신 구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지금 마은혁 들어가도 불안한 거죠. 뭐 1,000억 주려고 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기각되면 바로 권력이 회복될까봐 인신 구속을 시켜서 그 다음에는 검찰을 매수해서 내란으로 기소하게 하겠죠. 내란으로 기소하면 뭐 명분이 되잖아요. 대통령을 가둬둘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보내겠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재명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랜 C, 저 사람들이 지금 플랜 C를 트럼프에게 굴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그게 먹혀가지고 트럼프가 우리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그런 노파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최악의 경우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최악의 경우는 그건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너무 많이 속아서 저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는 습관이 들어있긴 한데 보십시오. 벌써 시작됐네요. 이재명 한미 동맹 강조, 트럼프 2기 대응 외교 행보 본격화. 저런 사람이 한국을 대표하는 것 슬픕니다. 저 창문 내려야 됩니다. 지금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 권정현 님이 이진숙 그 표결은 한번 떠본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상황이 어떤지 보는 거죠. 그래서 또 뭐 고민을 하겠죠. 대응책을 세우겠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서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사실은 모든 전자투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니에요. 사실 인도도 사실은 전자투표를 하거든요. 인도가 뭐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얘기할 때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 인도에 한번 가보고 느낀 것은 야,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런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칭송을 듣는 이유는 그 많은 인구가, 실제로 인도 인구도 10억이 넘거든요. 14억, 15억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10억이 넘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요, 자유선거를 합니다. 중국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인도가 그런 칭찬을 받죠. 그런 칭찬을 받습니다. 인도 선거는 항상 수개표를 할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식의 전자투표는 전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전자적으로 표를 눌러서 빨리 개표되도록 하는 것, 이건 인도만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인도 시스템에 대해서 인도 대사를 하셨던 대사님께서 쓰신 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수개표 할 때도 문제가 많았으니까 일단 이 전자개표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이제 이 전자개표를 할 때 이걸 얼마나 투명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말이 있대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세요. 마라톤하고 그 다음에 계속 토론을 하면서 마라톤을 하는 것, 헤라톤인가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해커톤, 맞아, 해커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게 해킹이 되는지를 계속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인도도 IT가 엄청 발달한 나라거든요. 인도에 그 유명한 뭐 MIT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IIT라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도에서 이 투표를 공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자투표를 쓰는데 완벽한 감사가 가능하도록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도는 A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투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자투표를 하고 전자개표를 하더라도 완벽한 감사가 가능해야 된다. 지금 완벽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도장을 인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도장 찍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리 사전에 명부를 만들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 아닙니까? 다른 나라 미국말 하더라도 사전에 나 투표할 거야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전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아무나 가서 해도 됩니다. 야, 이것도 참 용감한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누가 투표지에서 누가 투표를 했는지 사인을 남기지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그 반박문에도 제가 보니까 웃음이 나는데 웬만한 사람은 속게 써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는데 위조 방지 장치를 다 빼놓고서는 마치 누가 투표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내가 투표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투표를 안 한 사람, 죽은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내가 했는지 확인을 신체적으로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투표한 것으로 되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일반인한테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아도 수사당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은 투표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수사할 때 우리가 영장 가져가면은 뭐 CCTV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영장 가져가면은 누가 투표했는지 투표자 내놔라. 그럼 보여줘야 돼요. 선관위가 그걸 보여줍니까? 대통령이 달라고 해도 안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그 자료에 보면은 선관위가 제시한 명부 샘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진을 지금 폰에 들어있는데요. 웃음이 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대통령 측에서 내놓은 그 선관위가 제출한 명부 샘플이 있거든요. 황당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자체가 속임수예요. 검증도 불가능하고 그냥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러면서 지금 저걸 해명이라고 내놨어요. 그냥 시끄럽고요. 누가 투표했는지 투표자, 선거자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들고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한 지역이라도. 다시 말하면 전자투표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감사도 못하고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고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하게 하는 것. 선관위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준비한 것을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의견을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A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세영 기자가 여러 차례 다뤘어요. 사실은 스카이데일리 전에 스카이데일리는 지금 종이 신문을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스카이데일리보다 사실 그 전에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매체에서 선거에 대해서는 참 좋은 기사를 많이 썼고 특히 파이낸스 투데이에서 감사원에 적발된 중앙선관위와 A앱 수상한 관계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A앱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제 삭감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산을 끌어들입니다. 엄청난 뒷배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온갖 언론을 다 동원해서 마치 이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뭐 이런 그 전자 그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과 들어간 그런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 우리 것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 아주 일상인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것을 좀 보겠습니다. 검찰이 전국 중선이 지선이 선관이란 뜻이죠. 압수수색을 하려고 전 직원을 대기시켰는데 중앙지법이 압색 영장 발부를 일주일 뒤로 연기해 주었어요. 압수수색의 기본은 신속인데 이미 정보가 다 새어나가고 수색의 의미가 없어진 거죠. 지금 사법부 개혁 없이는 선거수사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지금이. 핀치에 몰린 부정선거 세력. 민주당만이 아닌 여야를 떠나서 가짜 5.18 유공자, 부정선거 당선자, 언론 기조, 종중종북 사업가, 정치인 모두가 사실 수사 대상이죠. 그들이 다 하나가 돼서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부정선거는 좀 참더라고요. 나중에 뒤에 막 쏟아내셨지만 그렇지만 그 본 연설에서 대통령이 된 취임 연설에서 외국 카르텔을 우리는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한반도 한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카르텔이죠. 저는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다산그룹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남민호라는 사람은 나는 눈 하나 껌뻑하지 않는다. 예, 이것은 제가 저희 집 텔레비전으로 찍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시작 한반도에도 강력하게 울리는 연설이었습니다. 외국 카르텔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겠답니다. 저 사진을 제가 딱 포착했던 것은 멜라니아 그 의상이 참 독특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제이디 벤스의 빨간 넥타이도 인상적이고 그래서 저거를 딱 잡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이 멜라니아가 좀 자제를 시켜서 너무 하고 싶었는데 부정선거를 얘기를 못했지만 지난번에 부정선거였어.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는 지금도 부정선거 하고 있어.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 다산그룹의 남민호 회장은 열심히 페이스북을 쓰고 있습니다. 뭐 재밌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뻔뻔한 것은 좀 배우고 싶어요.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가끔 그 댓글을 보면은 제 표정이 너무 저는 울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웃상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뭐 웃는 상이다. 저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하게 웃는 상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무서워하죠. 알고 보면 무서운데. 심지어 지난번에는 눈 깜빡, 사실 제가 지금 눈 조리개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좀 아직 치료를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조리개가 안 닫혀가지고 깜빡이는 그런 증세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씩 댓글을 보면서, 옷 가지고 말하는 거, 뭐 외모 갖고 말하는 것,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방송 너무 하기 싫어요. 빨리 이 방송의 고통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나라가 급하니까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발 본론이 아닌 것, 중요한 거 아닌 것은 좀 얘기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알다시피 대통령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심각한 겁니다. 헌재에서 지금 탄핵이 기각이 돼도 내란 사범으로 안 내놓겠다. 아니, 계엄이 헌법에 있고 대통령이 판단해서 계엄을 했는데, 그리고 부정선거 때문에 했는데 부정선거는 말하지 말라고 하고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면
지금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절대 봐줄 수 없어요. 지금 분신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분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자살은 싫어합니다. 살아야죠. 죽는 것은 저 사람들의 종특이지만 저희는 생명을 위해서 일합니다. 죽음으로 말하지 말고 살아남아서 말해야 돼요.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잡히지도 마세요. 왜 잡힙니까? 어제 그제 방송 마치면서 노래를 틀었잖아요. 오늘도 제가 마치면서 우리 그 오른손이 최근에 만든 멍청하니까 잡하지 마지막으로 좀 소리 죽이지 말고 크게 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죠. 요즘 제가 우리 PD도 너무 재주가 많고 음악을 전공해가지고 제가 아까 아니 도대체 지금 뭐 오른손이니 드렁큰 타이거니 다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어디서 지금 이거 생산하는 거야? 너무너무 놀랍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한국의 20대가 너무 뛰어나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 길 가다가도 계속 웃음이 나거든요. 야, 드럼통 타이거예요? 전 드렁큰 타이거인 줄 알았는데 왜 또 드럼통이지?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막 로비해요. 예, 드럼통 타이거 좀 도와주자고. 그리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너무 놀라운 재주꾼들이 있는데 행복합니다. 이렇게 싸우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좀 더 주시면 질문을 이렇게 답을 하고 질문 안 주시면은 제가 준비한 강의를 계속 좀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지금 제가 좀 더 받고 그렇지 않으면 했던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미국 전자 개표 시스템가 AUM 문제. 사실은 죄송한데요. 제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굉장히 민감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를 고소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딱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라인에서 못하는 딱 라인에 서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어떤 말을 하면은 바로 딱 고소당할 수 있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도미니언 관련돼서는 잘 안 하거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 4.15 부정선거와 미국 그 지난 대선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아마 그 문제는 다루실 겁니다.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4.15 선거는 일종의 시험대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리를 하다가 결국 저희한테 발각된 거죠. 사실 그 이전에도 부정선거 얘기는 많이 있었지만 저는 다 무시했거든요. 근데 4.15 부정선거, 2020년 4.15 부정선거는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특히 253개 지역구를 모두 연결을 지어서 만든 Follow the Party라는 그 해커의 지문을 저희가 해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선거를 빨리 부정선거의 메커니즘을 빨리 캐치를 했거든요. 지금도 Follow the Party를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그 Follow the Party를 찾아낸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 4.15 총선은 미국 대선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예, 또 있네. A앱이 부정선거의 국제 마피아이고, 좀 더 안 보이는데요. 어, A앱이, A앱이, 어, 예, 찾기 힘들죠. 예. 제가 지금 질문이 넘어가가지고요. A앱이 부정선거의 국제 마피아이고, 그게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었다면, 대한민국은 범죄국가 나락으로 가는 것인가? 예, 무거운 질문입니다. 어, 예, 스테이트 크라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국가 범죄. 어, 정확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스테이트 크라임이에요. 국가의 모든 합법적인 조직을 다 갖고서 동원해서 하는 범죄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끔 상상을 해보는데 윤 대통령이 돌아오고 그리고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까지 모두 다 밝혀서 선거를 다시 한다면 다시 하면 다시 5년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이 5년을 새로 얻은 윤 대통령이 이 거대한 카르텔을 정리해 나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결국은 윤 대통령이 못 돌아온다면 그 대안으로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아니면 한교안 대표님이나. 그래서 카르텔을 정리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강점이죠. 그래서 겁이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까 하던 강의를 좀 이어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운동권이 좌익이 부정선거까지 손을 댄 이유는 첫 번째는 선거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한다. 두 번째는 부정선거 없이는 권력을 가질 수가 없다.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또 북한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한교안이 박근혜 탄핵시켰다 저 말하신 분은 정신 좀 차리십시오. 한교안이 그 당시에도 탄핵 일부까지 갔어요. 이번에 총리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는 걸 보면서 저런 말이 나옵니까? 그냥 몇 달간 관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관리하신 거죠. 좀 어리석은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김문수 노라도 김문수 그렇게 말했고, 김문수 지사님은 사실은 좌파였죠. 좌익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맑고. 그렇게 치면 박정희 대통령도 좌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한 분이에요. 제가 계속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 좌익들이 부정선거까지 손댄 이유 그 세 번째인데요. 그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입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좀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핵심인데요. 그 공산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붕괴됐을 때, 1990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1년에 독일이 통일이 됐고, 그리고 소비에트가 그 다음에 무너졌고, 이런 과정이 쭉 있습니다. 중국은 그 소련보다는 조금 더 빨리 덩샤오핑의 등장 때문에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해서 조금 더 러시아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있었는데, 소련은 다른 동구권이 먼저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에트를 해체했기 때문에 그 러시아 사람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은 그 충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있었냐면은 고르바초프의 실패다. 고르바초프의 실패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어떠냐면은, 중국은 모택동이 인민공사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혔지만 공산주의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덩샤오핑과 그 이후에 있었던 장쩌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위기를 다 해결을 해서 공산당을 살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내에 있는 좌익들이 중국을 성공한 국가의 모델로 보는 경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는 그 소위 예전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미래를 중국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이 강철 서신의 주인공 강철 김영한이고, 그 사람들은 지금 북한 인권 운동가라고 대외적으로 말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이 아닙니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구좌익들은 지금 완전히 권력을 다 그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좌익들은 사실은 중국을 상당히 성공한 모델로, 자신들의 롤 모델로 본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그 리영희라고 지금도 한국의 좌파 매체가 다 우상시하는 그 유명한 리영희 교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 책은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너무 황당하거든요. 그 내용은 그냥 중국의 강제 수용소는 정당하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은 위대하다. 모택동은 위대하다. 이게 리영희 교수, 한양대 교수를 했죠. 그전에는 조선일보 기자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국의 학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언론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예전 어떤 외교관 출신이 한국 보수는 모택동에게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분이 말한 것은 사실 수사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모택동은 중국 대륙을 가졌으니까요. 성공한 모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제가 답변을 굉장히 싸늘하게 했거든요. 보수주의자는 모르겠는데 자유민주주의자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안 배웁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차이는 방법의 차이거든요. 방법의 차이예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하는, 거짓말이고 뭐고 막 하는 공산주의자와 수단과 방법을 그래도 상당히 조심하는, 최대한 폭력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최대한 이쪽 저쪽도 다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자유민주주의자는 조금 불리하죠.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게 보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하실 때 저는 참 별 얘기 다 들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친중이다. 민경욱 의원님이 친중이다. 요즘에 친중이라는 게 새로 생긴 신종 딱지인가요? 그냥 아무한테나 붙이면 되나요? 저한테도 이상한 딱지 붙이는 사람 굉장히 많이 봤는데,
중국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중국은 우리의 수교 국가이기도 사실이고 그 중국을 만나는 방법이 있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는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 차이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힘들의 세계라는 게 있어요. 힘이 있는 힘들의 세계. 너무 원칙만 주장하면은 굉장히 오판하기가 쉬운데 중국과 함께 가지만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적어도 중국이 한국을 밑동에서 갉아먹는 선거를 손대는 이런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상한 여론전을 하는 것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벌써 1시간 반이 갔어요. 제가 1시간 반은 넘기기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동안 소위 이제 한국에 우파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를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대부분 다 원래 정부라는 것은 필요악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가 괜찮다. 믿을 수 있다. 이게 기본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많이 먹혔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론이 다 저렇게 매수당해도 대안이 있잖아요. 모든 유튜버가 다 훌륭하지 않지만 괜찮은 유튜버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말씀하실 때 이때까지 다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아주 깊은 내막 같은 것은 참 알기가 힘들죠. 제가 이때까지 강의했던 주사파 문제나 이런 것도 저는 항상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어느 수준에서 말을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보통의 한국 사람들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시대는 각자의 수준을 좀 높이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토론하고 이런 세계가 괜찮은 세계입니다. 태극기 들고 광장에 나와서 우리가 외치고 이런 거 그냥 집에서 그냥 내 자식 내 새끼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민하고 이런 세계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서툰 얘기가 굉장히 많고 이상한 음모론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의심하기도 하고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조금 더 겸손하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